기록하는 등 수도권 지역에 올여름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의 물놀이 사고가 잇따랐고 전력 급증으로 정전 사고도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물가가 6%대 상승률을 기록할 거란 전망 속에 주식 거래 대금이 2년여 만에 최저를 기록하는 등 금융시장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휴일에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종합지원책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신규 환자 수가 주말에도 10,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이 무더위를 어떻게 견디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장마가 주춤하는 사이 대한민국이 폭염으로 끓고 있습니다. 전력 대란 얘기도 나오는데 7월 초가 이렇게 더우면 올여름 내내 어떨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주말 내내 전국에 찜통더위가 이어지더니 급기야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먼저 현재 기온은 어떤지 청계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송민성 기자, 저녁 7시가 다 됐는데 지금 그곳 수온주는 얼마나 올라갑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서울 청계천의 현재 온도는 31.7도, 대략 32도 정도 됩니다. 일몰 시간을 1시간 정도 앞둔 저녁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30도를 훌쩍 웃돌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은 34.2도로 어제 33.8도에 이어 오늘 다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동구의 최고 기온은 37.6도까지 올라갔는데요. 연이틀 계속된 폭염에 서울에는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무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자도 어제 하루 동안만 86명이 발생해서 지난해보다 2.3배나 더 많은 온열 질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낮은 더 심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불볕더위에 많은 시민들이 그늘 근처로 가거나 물가에 모여들면서 놀았고요. 또 아이들은 특히 분수대에 뛰어들어서 더위를 이겨내는 모습이 곳곳에서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찜통더위에 시민들은 다리 밑 그늘을 찾아 물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혔습니다. 아이들은 더위를 피해 분수대에 뛰어들었습니다. 서울 외에도 대구 35.1도, 광주와 대전 34도 정도, 경기 시흥은 한때 37.8도를 기록하는 등 폭염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특히 오늘 밤에도 더위는 계속돼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계천에서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이렇게 극심한 무더위가 계속되다 보니 집에 있기도 힘들고 강과 계곡, 바닷가에는 피서객들이 몰렸는데 물놀이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정전도 잇따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로프를 잡고 급류를 빠져나옵니다. 어제 낮 강원도 인제 내린천 계곡에서 40대 남녀 2명이 타고 있던 고무보트가 급류에 뒤집혔습니다. 인근의 한 하천에서는 물놀이를 하던 10대 4명이 떠내려가는 튜브를 잡으려다 물살에 휩쓸렸습니다. 물살이 해서 나오지 못하는 상태?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새벽 5시 반쯤 청주의 한 저수지에선 낚시를 하던 6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고 지난 1일 삼척과 제주에선 물놀이 사고로 2명이 숨졌습니다. 폭염을 피해 강과 계곡, 바닷가에 사람들이 몰렸는데 최근 내린 장맛비에 수심은 깊어지고 물살이 빨라져 피서객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탈출을 하고 싶어도 갑자기 급격히 물살이 강해지다 보니까 탈출하지 못하고 갇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더위에 전력 사용이 급증하면서 곳곳에서 정전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광주시 광산구의 한 주택단지에서 변압기 과부하로 정전이 발생해 130가구가 밤새 불편을 겪었습니다. 5시간 정도 지금 이상이 된 거 아니에요? 걱정으로 되게 선풍기랑 오지. 같은 날 경기 양주에서도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500여 세대의 전기가 3시간 동안 끊겼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이제는 전국을 식힐 비 소식은 언제쯤일지가 궁금합니다. 이 제4호 태풍 에어리가 북상 중이긴 합니다만 다행히 우리나라를 비껴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습한 공기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찜통 더위를 부채질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수요일까지 폭염과 열대야가 전국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천리안 위성이 찍은 제4호 태풍 에어리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부근에서 북상 중입니다. 최대 풍속이 초당 19m, 이동 속도가 시속 7km인 에어리는 강풍 반경이 250km 정도인 소형 태풍입니다. 내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 남쪽 해상까지 올라온 뒤 일본 규슈 쪽으로 방향을 꺾어 6일 오전 소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고 뜨겁고 습한 공기를 몰고 와 더위를 더 부추길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33도를 웃도는 폭염과 열대야는 이번 주 중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햇볕에 의해 지면이 가열되는 가운데 남쪽에서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6일경까지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기상청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도 함께 예보했습니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40mm로 전망됩니다. 폭염은 장마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는 7일 이후에나 한풀 꺾일 것이라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그동안 계속된 장맛비와 습한 날씨 탓에 이른바 사랑벌레라고 불리는 곤충이 주택가에 나타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좋은데 생김새가 이름 같지 않습니다. 이 바퀴벌레 같기도 한 모양의 암수가 서로 붙어 있어 일단 외형에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사람을 물진 않지만 벌레가 징그러워 창문도 열지 못한다는 주민들이 많아 지자체들이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 한쪽에 죽은 벌레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머리가 앞뒤로 2개. 암수가 서로 붙어 다니는 사랑벌레입니다. 징그러워요. 진짜 껌에서 이렇게 붙어 다니면 둘이 창가 쪽에서 벌레들이 500마리 정도 막 모여 있었어요. 사랑벌레는 파리과 곤충으로 짝짓기 때가 아니어도 암수가 쌍으로 붙어 다녀 일명 러브버그로 불립니다. 문도 못 열어. 아주 시커 매부라고 문도 못 열어. 인터넷에는 서울 은평구뿐만 아니라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도 사랑벌레를 봤다는 목격담이 줄을 이었습니다. 주말 내내 러브버그 관련해서 신고 전화가 쉴 새 없이 많이 왔고요. 은평구 전 지역을 지금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랑벌레의 이딴 출몰은 번식기인 6월 말 쏟아진 폭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주까지 비가 많이 내렸던 장마 습한 기온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습할 때 이렇게 많이 번식을 해가지고 전문가들은 폭염이 계속되면 자연스럽게 사랑벌레 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에 신음하고 있죠. 우리 6월 물가는 23년 만에 6%대 상승률을 기록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하반기에는 녹록지 않아 보이자 정부는 휴일인 오늘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지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PC방. 100석 규모 매장의 천장에는 에어컨 5대가 쉼없이 돌아갑니다. 에어컨과 컴퓨터를 24시간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여름철에는 전기료 부담이 더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돈 10만 원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물가가 계속 올라니까 최저임금도 또 인상된 걸로 결정이 났잖아요. 올해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4%, 13년 만에 5%대 상승이었는데 다음 주 발표되는 6월 상승률은 최소 6%가 넘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6%대 상승률은 외환 위기 때인 지난 1998년 11월 이후 없었던 수준입니다. 6월 소비자 물가가 과연 6%를 넘어설 것이냐, 5월 때 5.4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고물가와 경기 하강이라는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출조차 꺾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주요국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전 세계 교역량도 위축될 것으로 보여 주력 품목의 수출 신장세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수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무역금융을 40조 원 이상 늘리고
물류 비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방안도 조만간 발표하여 무역 수지적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이상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경제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주식시장도 인플레이션 악재에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 대금이 2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호황기에 들어왔던 개미들이 하나둘 떠나는 겁니다.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식에 1,000만 원을 투자했던 직장인 A씨는 올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주가를 확인하기조차 싫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마이너스 10%, 20%, 30%까지 내려가는 걸 확인을 했고 지금은 아예 핸드폰을 아예 안 보고 있는 상태고요. 올해는 이제 주변에서 아무도 주식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증시가 폭락장에 접어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올 초에 비해 22% 넘게 하락했고 지난해 10만 전자를 바라보던 대장주 삼성전자는 5만 원대까지 떨어지며 연초보다 28% 빠졌습니다. 지난달 개인 투자자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4조 3,009억 원에 그쳐 2020년 2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최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빚을 내 주식에 투자했다 강제 청산당한 반대 매매는 지난달 하루 평균 208억 원을 넘어서며 전달보다 27% 늘었습니다. 연준의 긴축 사이클 또 우크라이나 변수 자체가 3분기에 여전히 좀 중요한 변수로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증시가 크게 출렁이는 상황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뛰어드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레미콘 운송노조가 파업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갑니다. 레미콘 노조와 제조사들은 운송료를 올해는 7,700원, 내년에는 6,000원 추가 인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지난 1일 노조는 운송료 15,000원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고 이 여파로 수도권 150여 개의 레미콘 공장 가동이 멈췄습니다.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주말에도 10,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증가세로 돌아선 양상이 뚜렷합니다. 숙제는 또 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인 이른바 롱코비드인데 정부는 다음 달 말 조사에 착수합니다. 권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찜통 더위에도 거리엔 마스크를 벗은 시민이 좀처럼 눈에 띄지 않습니다. 실외 마스크가 해제된 지 2달. 무더위까지 왔지만 마스크 벗기는 여전히 꺼려진다는 반응이 잇따릅니다. 지금 더워서 많이 불편한데 그래도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답답해도 쓰고 있어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불안한 마음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 신규 확진자는 어제와 오늘 각각 1,715명과 1,059명을 기록했습니다. 6,000명대였던 일주일 전보다 4,000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면역을 회피하는 변이에다 재감염이 잇따르고 휴가철 이동량 증가도 겹치면서입니다. 정부도 이제 재유행 가능성을 넘어 구체적인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재유행 예측을 해보면 한 15만에서 20만 정도까지도 오를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한 15만 내외 정도는 저희들이 좀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확진자가 늘수록 이른바 롱코비드, 즉 코로나 후유증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말 조사에 착수해 3년간 확진자 10,000명을 추적 관찰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국회 공백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임시국회 소집을 하루 앞둔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원구성 협상 최종 담판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내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소집해 국회의장 선출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남은 시간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국회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원구성 갈등 이후 처음 대면 협상에 나섰습니다. 2시간 동안 비공개로 협상을 이어갔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고요. 논의를 계속해서 해나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필요하면 추가 회동도 할 수 있다며 내일 본회의 전까지 지도부 간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 법안의 헌재 권한쟁의 소송 취하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내일은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며 단독으로 본회의를 소집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또 야당이 받을 안을 제안할 수 있는 그것이 여당의 정치력이고 협상력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본회의 피켓 시위 등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민주당이 강경 지지층이 아닌 다수 국민을 바라보고 협상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심의할 윤리위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대표가 성접대 관련 의혹들을 카더라 의혹으로 규정하며 버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첨예한 대립 속에 이른바 윤심의 방향도 관심인데 이 대표가 어떻게든 이를 만회하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공천개혁을 주장하며 띄운 혁신위가 본격적으로 의제 설정에 돌입했습니다. 당이 이제 과연 어떤 방향으로 새로워져야 되고 또 국민들이 원하시는 어떤 모습으로 변신해야 될지. 이른바 이준석 사조직 논란을 빚은 혁신위와 지역구 조직위원장 공모로 이 대표 대 친윤계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오른 가운데 이 대표는 친윤계를 향해 정치적인 영향력 축소에 대한 위기감이 작동한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성접대 관련 의혹들은 카더라 의혹이라며 걱정 안 한다, 나니까 버틴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윤핵관 등 친윤계 그룹에는 연일 공격을 이어갔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귀국길 공항 영접에 나서는 등 윤 대통령과 직접 대립각을 세우진 않고 있습니다. 강대강 대치 속 윤리위 막판 변수로 윤심이 떠올랐다는 관측도 있지만 이미 친윤계의 움직임 자체가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거란 주장도 있습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대통령의 의중과 무관하게 의원들이 나서긴 어려운 구도라고 전했습니다. 나흘 뒤로 예정된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큰 파장이 불가피한 가운데 당 주도권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에선 차기 당권 구도가 이재명 대 97그룹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지지자들과 심야 SNS 소통으로 몸풀게 나선 이재명 의원의 97그룹에선 세 번째 도전자가 나왔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이 의원을 비판하며 당권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야당의 당권 경쟁 구도는 김아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의원은 어제 새벽 2시간 동안 SNS로 질문에 답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정치의 길로 간 걸 후회한 적 없냐는 지지자 질문에 많다고 했고 끝까지 함께하자고 하자 가짜뉴스 반격에도 참여해달라고 했습니다. 원로들을 만나 조언을 구하고 정치개혁 메시지를 내는 등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항마로 나선 97그룹에서는 이른바 양강 양박 중 3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무리한 검찰개혁 강행을 반성하며 혁신을 약속했습니다. 부끄러움과 반성의 시간을 끝내고 혁신과 미래의 시간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비대위 해체 후 한 달간 잠행하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이 의원 출마 땐 계파 갈등이 깊어질 거라며 당대표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또 민생이 실종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저쪽에서는 이제 보복, 우리는 이거를 방어하기에 바쁠 것 같은 그런 그림들이. 하지만 당 지도부가 박 전 위원장의 출마 자격 논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제 당원 당규상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를 한번 좀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6개월을 3개월로 검토한 줄이는 내용은 검토하지 않습니다. 단일성 지도체제와 여론조사 비중 확대 등 가닥이 잡힌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 전대 규칙을 의결한 뒤 늦어도 11일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협상을 했습니다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협상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건데 당장 내일부터 국회 상황은 어떻게 될지 정치부 이채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내일 본회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조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오후 회동에서 2시간 동안 허심탄회하게 각자의 주장을 얘기했는데 그동안의 상황 변화가 전혀 없었다면서 특별하게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 식사 이후에 다시 한번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야 모두 그간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은 만큼 내일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할 가능성이 아직까지 높기는 하지만 저녁 회동도 한 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하고 내건 조건이 사개특위 구성이었잖아요. 근데 사개특위라는 거는 검수 압박하고도 연계가 되는 건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고려는 해보겠다 이런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걸까요? 네, 일단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하면서 내건 조건이 2가지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을 놓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소송을 취하하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중대수사청 설치 등을 위해서 논의할 사개특위를 구성하자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나면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서 합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내건 첫 번째 조건부터 여당과는 들어맞지 않는 건데요. 이 같은 입장차를 알았기 때문에 양당 모두 오늘 회동에 큰 기대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찌 됐든 의석수 때문에 의장단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는 마땅한 대응 카드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여당이 가장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본회의 보이콧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21대 전반기에는 야당이었기 때문에 본회의장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입장할 때 피켓 시위를 벌이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이 된 만큼 이런 모습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오전 10시에 의원총회를 할 예정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좀 논의를 할 전망입니다. 네. 근데 의장단을 선출한다고 해도 국회가 돌아가려면 상임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원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국민의힘 몫의 부의장은 오는 11월까지 정진석 의원이 계속 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의장과 부의장만 선출하면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일단 민주당이 내일 의장단을 선출한 뒤에 원 구성에 대해서는 여야 논의를 더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번 국회 전반기를 되짚어보면 20년 6월 5일에 박병석 의장 등 의장단을 선출한 뒤에 열흘 뒤에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6개 상임위원장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국민의힘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포기하니까 2주 뒤에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상임위 배정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 여야가 극적으로 협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원 구성까지 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장관 인선 논란도 몇 주째 제자리 걸음인데 여당 내부에서도 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부적절하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을 했을 때 여당 지도부가 공항으로 환송을 갔었는데요. 이때 맞이에 나선 지도부도 대통령실에 김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늘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저희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선관위의 수사 의뢰를 가볍게 여길 수 없고 대통령도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다만 김승겸 합창의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내일 임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인천에서 승용차와 택시가 정면 충돌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남 창원에서는 마약을 투약하고 환각 파티를 벌인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배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중앙선 맞은편 도로에는 택시 한 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인천 남동 고개교에서 2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와 마주오던 택시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숨졌습니다. 일단 1차로 사고가 났죠. 그 택시가 밀리면서 이제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하고 다시 추돌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숨진 운전자에 대해 체혈을 실시해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경남 창원의 한 노래방에서는 마약을 투약하고 환각 파티를 벌인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조사 결과 검거된 33명 가운데 29명이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어떻게 마약을 들여왔는지 공급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유학생들이고 뭐 그래요. 유학생 자격으로 입국 간 사람들 있잖아.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강원 철원군에서는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물 사고가 발생해 수해 복구 작업을 하던 굴착기 운전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은 현장을 통제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이은혜의 남편 계곡 살인부터 친오빠가 동생을 차에 태우고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사건까지 인면수심의 보험 사기 사건이 최근 많았죠. 통계로 봐도 실제 보험 사기는 4년 새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사망보험금 8억 원을 노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남편을 계곡에 뛰어들게 해 숨지게 한 계곡 살인 사건. 보험금을 노리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지난 5월 부산 동백항에선 뇌종양을 앓던 40대 여동생과 43살 오빠가 탄 차가 물에 빠져 동생이 숨졌습니다. 오빠와 동거녀가 동생의 보험금 5억 원을 노리고 벌인 범죄로 드러났습니다. 한 30대 차주는 지난 2018년부터 4년 동안 41번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2억 2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살인과 고의 교통사고, 가짜 환자까지 최근 보험 사기는 크게 늘어 지난해에만 3천여 건, 10,000명 넘는 보험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이에 경찰은 내일부터 전국 각 시도에 전담 수사팀을 꾸려 10월까지 보험 사기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전국적인 어떤 단속을 통해서 보험 사기 발생을 좀 줄이고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금감원과 보험협회, 건보공단 등 관계기관과 수사협의회를 열며 단속 효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앞으로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멈추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시행을 약 한 주 앞두고 실태가 어떤지 한지은 기자가 우회전하는 차량들에게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지자 한 여학생이 길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녹색불을 무시한 대형 버스 한 대가 우회전을 하고 버스 전혀 안 보이겠죠? 으아! 학생은 가까스로 몸을 돌려 버스를 피합니다. 지난 5월 서울 강북구에서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우회전하는 차에 부딪혀 숨진 사람은 212명, 다친 사람은 13,150명에 달합니다. 이런 우회전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강화돼 이제 우회전 지역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차는 일단 멈춰서야 합니다. 기존에는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하려는 쪽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때만 일시정지해야 했다면 오는 12일부터는 건너는 사람은 물론 횡단보도에 발을 내딛지 않고 사람이 인도에 서 있는 때에도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하는 겁니다. 무조건 일시정지해서 좌우를 살펴서 건너려는 사람이 전혀 없을 때, 안전할 때 지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법 시행을 일주일여 앞둔 현재 상황은 어떨까? 지난 5월 초 우회전 사고가 난 서울 강북구 도로에는 오늘도 여전히 보행자를 위협하며 우회전하는 차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일시정지 의무 위반에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되고 특히 인명피해 발생 시 5년 이하의 금고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 시행을 모르는 운전자들도 많습니다. 몰랐어요. 확실하게 건널 수 있는 그 액션이 있는지 건널지 말지 그걸 어떻게 구분하죠? 보행자 보호를 올해 주요 업무 목표 중 하나로 삼은 경찰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시행 직후부터 적극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각국이 항공편 결항과 지연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떠난 인력들의 빈자리가 여전한데 여행 수요는 많고 여기에 파업까지 겹치면서 항공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다림에 지친 승객들은 간이 의자에 드러누웠습니다. Und wie viel früher sind Sie hier am Flughafen oder seit wann? Seit gestern Abend schon. 줄줄이 취소가 뜨는 탑승 전광판. 타는 것만도 감지덕지입니다.
On va au Portugal pendant une semaine. J'attends mes enfants, donc on part tous ensemble. On nous a changé d'avion, on nous a changé de place. 코로나 여파로 항공편을 줄인 이후 조종사와 승무원, 하역 직종 등 서비스 인력이 부족해진 판국에 파업이 더해졌습니다. 드골공항 직원들은 2차 파업을 예고했고 스페인 저가항공, 영국 항공 등도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은 미국도 판박입니다. 어제 한나절에만 미국행과 미국발 비행기 550편이 취소됐고 2,200편이 지연됐습니다. We were supposed to be on our way to Mazatlan, Mexico for our graduation trip, but it got canceled without us knowing. 미국 내 항공편 이용객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지난 한 주 검색대를 통과한 승객은 233만 명으로 2019년 7월 238만 명과 차이가 없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내년 1분기까진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현실이 계속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폐기하기로 결정한 뒤 민심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법관 집 앞에서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보수 대법관을 탄핵시켜달라는 청원에는 100만 명 가까이 서명했습니다. 유혜린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뉴스야로 이어가겠습니다. 에이미 베럿 대법관 집 앞, 수십 명의 시위대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세뮤얼 얼리토 대법관도 모욕을 당합니다. 체포되긴 했지만 브렛 캐버노 대법관 집 앞엔 한 남성이 총을 들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낙태권을 파기한 뒤 더 거세진 시위에 연방대법원은 메릴랜드 주정부에 대법관 집 앞 시위를 금지시켜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파기에 참여한 대법관들을 탄핵시켜달라는 청원도 이어집니다. 낙태권 파기에 보충 의견으로 피임과 동성애까지 반대한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에 대한 탄핵 청원은 100만 명 가까이 서명했습니다. But people are very concerned. Clarence Thomas himself, in his supporting opinion, puts them in the target. 반면 낙태권 법제화를 추진하는 민주당엔 일주일 새 8천만 달러에 달하는 후원금이 몰렸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낙태 등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며 미 합중국이 미 분열국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왜 이재명부터 때리나입니다. 저희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사진을 걸었습니다. 네. 어제였죠?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깜짝 선언을 했더군요. 네, 그것도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특히 경쟁 상대가 될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당대표가 되면 계파 갈등과 또 수사 문제로 인해서 정치 보복에 휩쓸려 당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직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막판에 박지원 전 위원장을 영입한 사람이 이재명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지금 그 출마 일성을 이 의원 비판으로 시작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대선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유세에 함께 설 만큼 박 전 위원장과 각별한 사이였고 또 이 전 후보의 끈질긴 설득으로 비대위원장직까지 직행을 했는데 이후에 조국 전 장관 사과 요구, 또 송영길 전 대표 불출마 주장, 또 당 혁신안과 관련해서 윤호중 위원장과의 마찰에 홀로 사과 회견을 열기까지 이 당 혁신을 위해서 냈던 목소리가 내분을 조장하는 발언으로 해석이 되면서 당 안팎으로 반발을 산 바가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재명 의원은 침묵으로만 일관한 게 두 사람 간의 균열의 시작이었단 말도 나왔습니다.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바로 적이 되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데 박지원 전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직전 대선 후보를 혁신의 대상으로 거론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 박 전 위원장은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계파 정치와 팬덤 정치 청산 등 5대 혁신안을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문제의 중심에 이재명 의원이 있죠. 이 박 전 위원장은 그제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도 본인보다는 이 의원과 또 강성 지지층 등에게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저를 포함한 지도부보다는 이제 다른 이유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권한이 주어졌나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문점은 있는 상황입니다. 예, 대선 연장전격으로 치른 선거 구도와 또 검수완박 강행과 같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가 주요 패인으로 작동을 했는데 당시에 권한이 별로 없었던 본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친 이재명계 쪽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이 당원이 된 지 6개월이 지나야 당대표 출마도 가능한데 박 전 위원장은 열흘 정도가 모자라거든요. 특히 이 자격 문제는 친명계가 주장하는 6개월 미만 권리당원의 투표권과도 연결이 돼 있어서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장 친명계 의원들은 본인만 예외를 달라고 하느냐, 자의식 과잉이고 추하다 이런 비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왜 이재명부터 때리나의 느낌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로 하겠습니다. 네. 이 지금 민주당 상황을 돌아보면 이 두 선거에서 연패를 한 정당이 맞는지 의구심조차 든다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대선에서 진 후보와 당대표가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 곧장 출마를 하고 또 차기 당권까지 이어가는 것 자체가 혁신이나 개혁보다는 강성 지지층 결집에만 집중된 측면이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이 과정에서 당의 간판으로 선거를 총괄했던 박 전 위원장까지 책임을 이른바 폭탄 돌리기 하면서 곧바로 당권에 도전하는 게 또 하나의 자기 정치에 불과한 것 아닌가 싶은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김건희 외교 데뷔 전 득실은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번 스페인 방문에서 남편만큼 어떤 부분에서는 더 많이 네. 화제가 됐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득과 실을 한번 얘기해보자는 거죠? 예, 한번 따져봤는데요. 먼저 그간 김건희 여사가 전임 영부인들을 만나거나 몇몇 단독 일정들을 소화를 하긴 했지만 대부분은 비공개 일정이었거나 중간에 유출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공개가 되는 형식을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스페인 방문이 사실상 첫 단독 공개 행사였던 셈인데 육성 발언이 나온 것도 대선 시절 사과 기자회견 또 7시간 녹취 사건 이후로는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페인으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는 별 말이 없었는데 현지에 도착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나토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4개의 단독 일정이 있었고요. 부부 동반으로도 스페인 국왕 주최 만찬 등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문화원과 친환경 업체를 방문해서는 격려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홍보하고 알리는데 그 자부심을 가져둘지를 제가 잘 느낄 수가 있겠어요. 이런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출국 행사부터 귀국까지 모두 7벌의 공식 의상을 소화했는데 특히 우크라이나 국기가 연상되는 옷은 외교적인 메시지로 연결이 됐고 태극기 배지를 내내 착용한 모습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동안에 제2부속실 폐지냐, 부활이냐 이런 논란 그리고 여러 개인적인 의혹들이 있어서 국내에서는 공개적인 활동이 조금 위축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순방을 계기로 국내 활동의 그 보폭도 상당히 넓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이 외교 일정 수행에서 국내 배우자 역할로 일종의 연착륙을 시도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요. 그동안 비판 여론에 대해서 수세적인 입장을 보였다면 이번 외교 무대를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마침 오늘 대통령실이 후기 성격의 사진 12장을 추가로 공개했는데 그 가운데 7장에 김 여사가 등장을 합니다. 또 윤 대통령 부부가 동포 간담회에서 우리의 소원 노래가 나오니까 눈시울을 붉혔다 이런 일화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김 여사 행보에 대해서 참모들이 소극적으로만 대응했던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일단 득실 중에 득은 꽤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실도 분명히 있죠.
네, 아무래도 가장 우려가 컸던 부분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단 주목도가 높은 배우자이기 때문에 대통령 일정까지 잠식을 당한 부분 딜레마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마지막 날 크로아티아 배우자와의 만남이 예정이 됐다가 갑자기 취소된 것도 외교적인 미숙함이 노출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스페인 국왕부부와 인사를 할 때 김 여사가 팔을 건들거리거나 또 일부 단체 사진에서 얼굴이 가려지는 등 의전 문제도 논란이 됐습니다. 너무 이 구석에서 초라한 모습들을 보이는 듯한 이런 인상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김건희 외교 데뷔 전 득실은의 느낌표는 팬덤 벗어나 보편적 가치로로 하겠습니다. 네. 이 보편적 가치 연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언급한 표현인데요. 자유와 인권, 또 법치 등의 규범과 원칙을 포함시키는 말입니다. 그동안 김 여사에 대한 지나친 팬덤이 논란을 더 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외교적인 용어와는 조금 뜻은 다르지만 이 국내 행보에서도 보편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연착륙을 하는 데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취지연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잠실 야구장에서 영원한 LG맨 박용택 선수의 은퇴식이 뒤늦게 열렸습니다. 네, 코로나로 1년이 지나서야 할 수 있었는데 후배 선수들은 독특한 유니폼으로 선배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이다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33도에 육박하는 무더위에도 길게 늘어선 줄. 잠실 야구장은 박용택의 사인을 받기 위한 야구 팬들로 붐볐습니다. 눈물 날라고. 아이고. 2020 시즌을 끝으로 유니폼을 벗었지만 코로나19로 1년 반이 지나서야 은퇴식이 열렸습니다. 폭우와 폭염으로 혹여나 은퇴식이 미뤄질까 잠까지 설쳤다는 박용택. 기상청, 일본 기상청, 유럽 기상청, 제가 볼 수 있는 모든 날씨 예보는 다 본 것 같아요. 오늘 경기에선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 모두 특별한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별명택, 용암택, 흐뭇택 등 무수한 박용택의 별명이 28명 선수들 유니폼에 각각 새겨졌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기분 좋은 별명은 용암택이죠. 19시즌을 활약하면서 프로 통산 최다 안타, 최다 경기, 최다 타석 등 LG를 넘어 한국 프로야구를 빛냈던 만큼 그의 등번호 33번은 LG의 세 번째 영구 결번으로 지정됐습니다. 우승은 제가 뜻을 못 이뤘지만 그래도 정말 영구 결번이라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선수가 돼서 그냥 정말 무한 감사드립니다. 특별 엔트리에 등록돼 3번 타자 좌익수에 이름을 올린 박용택. 만원 관중과 후배들의 축하 속에 LG의 33번 박용택은 그라운드와 영원한 안녕을 고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숨막히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밤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겠는데요. 최근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더위로 인해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이 35도, 청주 34도, 대구도 34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이나 덥겠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이어지는 건 태풍이 뜨거운 수증기를 몰고 왔기 때문인데요. 현재 제4호 태풍 에어리는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서 서귀포 먼바다를 향해 북상하고 있고 이후 일본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태풍 앞쪽에서 만들어지는 비구름대가 제주와 남해안에 비를 뿌리겠는데요. 모레까지 제주에는 최고 80mm, 남해안에는 5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또 오늘 저녁까지는 경기 남동부와 강원, 충청과 남부지방에 시간당 30mm 안팎의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수요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또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19년 11월 어느 날 20대 청년이 대학 캠퍼스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대학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는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한마디로 괘씸죄에 걸린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고 말했는데 저런 일로 수사기관이 기소까지 하나 의아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자랑스러워하는 문재인 정권의 주축, 운동권 세력의 태도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정권 비판과 청년의 그것은 다르다는 얘기인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 청년은 결국 지난달 29일 최종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2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쇄신과 반성을 외치는 민주당은 이 청년에게 최소한 위로의 말이라도 건네야 하지 않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